만약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어떠실까요? 당신이 느끼는 그 괴로움은 정상입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아니,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지고 사는 운명입니다. 이 놀라운 통찰을 200년 전에 이미 간파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비관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그는 당시에도 지금도 가장 솔직한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다른 철학자들이 인생은 아름답다, 이성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할 때 쇼펜하우어는 과감하게 외쳤습니다. 아니요,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단치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상인 가문 출신이었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어두운 면을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자살했고 어머니는 소설가로 성공했지만 아들에게는 냉담했습니다. 이런 개인적 경험들이 그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의 통찰은 개인적 원망을 넘어서는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쇼펜하우어는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인간 사회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자도 일반인도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만족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이며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만족이란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일 뿐이다. 이 문장에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 딜레마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순간들은 사실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원하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났을 때라는 것입니다. 마치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마시는 순간의 만족은 목마름이라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지 물 자체가 주는 긍정적 쾌락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의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 안에는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삶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지가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통찰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행복 추구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에는 행복한 모습들만 넘쳐나고 광고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자기계발서는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왜 계속 불만족스러울까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족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이고 소극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얻으면 잠시 안도감을 느끼지만 곧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과 권태 사이의 진자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승진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승진하지 못하는 동안은 괴로웠습니다. 드디어 승진했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며칠, 길어봐야 몇 주였습니다. 그 후에는 더 높은 직급을 원하게 되었고 연봉에 대한 불만이 생겼고 새로운 스트레스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작동 방식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생 B씨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입시 기간 동안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합격 발표날 자신의 이름을 확인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학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로운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성적 고민, 취업 고민, 인간관계 고민,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시들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불만족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진동한다. 이 둘은 실제로 인생의 구성 요소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로워집니다. 그리고 권태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욕망을 찾게 됩니다. 이 끝없는 순환이 바로 인간 존재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선택권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로 선택의 과잉이 오히려 고통을 증가시킵니다. 쇼펜하우어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난 계급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적었기 때문에 불만족의 원인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무한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불만족할 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일하는 후회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 비교의 대상이 무한히 확장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가장 좋은 순간들을 실시간으로 목격합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는 이제 글로벌 스케일에서 작동합니다. 세 번째로 소비 문화가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광고와 마케팅은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로운 제품, 새로운 경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제시하며 우리의 의지를 자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절망을 설파하기 위해 이런 분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첫 번째 지혜는 현실 인식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불만족이 개인적 실패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이런 구조적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깨달음은 자책감을 덜어줍니다. 두 번째 지혜는 기대치 조정입니다. 완전한 만족이나 영구적인 행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입니다. 기대치가 낮아지면 작은 만족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는 과정의 중요성 인식입니다. 목표 달성 자체보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어차피 목표를 달성해도 새로운 욕망이 생길 것이라면 현재 하고 있는 일 자체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네 번째 지혜는 타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구조적 한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면 연민과 공감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동정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미래의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욕망에서 잠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는 의지의 폭군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이런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예술 감상, 자연 관찰, 철학적 사색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우리는 개인적 욕망을 잊고 순수한 인식 주체가 됩니다. 이때 잠시나마 의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미술관에서 좋은 그림을 보고 있을 때, 아름다운 음악에 빠져 있을 때,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생각에 잠길 때, 좋은 책을 읽으며 깊은 사색에 빠질 때 우리가 느끼는 그 평안함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해방의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순간들도 일시적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미술관에서 나오면 다시 일상의 욕망들이 찾아옵니다. 음악이 끝나면 다시 현실의 고민들이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시적 해방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록 일시적이라도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욕망의 노예로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점차 의지에 대한 거리두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이런 통찰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의 충족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욕망과 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승진을 원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승진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승진을 해도 그것이 영구적인 만족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성공 이후에는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고민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 너무 어둡고 절망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의도는 절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해방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만이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도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쾌락 적응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긍정적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행복 수준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도 1년 후에는 당첨되기 전과 비슷한 행복 수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 박탈감 이론도 쇼펜하우어의 관찰과 일치합니다. 인간의 만족도는 절대적 조건보다는 비교 대상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연봉이 올라도 주변 사람들의 연봉이 더 많이 올랐다면 오히려 불만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 뒷받침은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단순한 개인적 비관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관찰해 보세요.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들 때 내가 왜 이럴까? 라고 자책하지 말고 지금 의지가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이런 거리두기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두 번째로 작은 만족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큰 목표 달성. 이 아니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따뜻한 햇살을 느낄 때, 좋은 사람과 대화할 때의 소소한 기쁨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감사해보세요. 세 번째로 예술이나 자연과 접촉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좋은 음악을 듣거나 미술관을 가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네 번째로 타인의 고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 보세요. 누군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 그 사람도 자신의 욕망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해는 인간관계를 더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로 미래의 목표와 현재의 과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보세요. 목표를 향해 노력하되 그 과정 자체에서도 의미와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기에는 인생이 끝없는 미래처럼 보이지만 노년기에는 인생이 매우 짧은 과거처럼 보인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 말에는 그의 철학의 궁극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하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은 후에 내 모습을 솔직하게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느끼고 있는 불만족이 정말 내 개인적 문제일까요? 아니면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 경험일까요?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의지와의 건전한 거리두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해방은 어렵겠지만 작은 자유의 순간들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더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인생은 원래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다시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